변변찮은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들을 쪼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동북아를 얘기합니다만, 동북아하고 동남아시아의 동부 지역들, 대체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거를 합한 거를 제가 동아시아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썼던 동아시아에 관한 글들을 여기에 모았거든요. 이번 책은 돌이켜 본다면 1990년대 이래 제 PPT는 그림은 없고 글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림 하나 놓고 키워드만 놓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들을 여기다 써놓지 않으면 너무 버벅거려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렇게 글자가 많아서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좋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래 탈냉전과 함께 북한 핵 문제가 부상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첨예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동아시아적인 맥락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제가 안게 되었습니다.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주도 속에서 우리 안보 담론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국 위협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직면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냉전 탈냉전의 단순한 이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후 유럽 질서와 달리 탈냉전기에 세계 군비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 그리고 냉전 탈냉전을 관통하는 긴장의 연속성과 다층성,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결국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 한국인의 실존적 존재 조건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현대 동아시아 질서를 개념화하려고 노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전통 시대로부터 제가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에는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이거를 전통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이유는 당시 한국의 안보 담론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사를 일정하게 해석한 그러한 시각으로 중국 위협론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풍미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조선일보의 전문가 칼럼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거기에 따르면 한반도는 거의 매년 중국의 침략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러한 관념의 근저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국 관념,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 우리에게 위협적인 모든 것을 이제 중국으로 다 귀결시키는 그러한 관념인데, 그것의 비판적인 해체를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중국의 존재 방식의 다양성의 구조를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중국적 세계 질서에서 질서의 이원적인 구조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동남방 관계축이죠. 중화권 관계축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조공책봉 체제를 통한 위계적
안보레즘, 저는 이제 조공책봉 체제를 위계적 안보레즘이라고, 그 서양적인 그 식민주의의 착취적 성격과는, 착취적 관계와는 다른 종류의 위계적이지만 그러나 안보레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문화적 교류 관계가 중심인 그런 중화권이 있잖아요. 반면에 중국 중원과 북방 내륙아시아권, 몽골, 신장, 티베트 뭐 이런 쪽을, 만주 이런 쪽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러한 북방 중원의 관계는 내륙아시아적 관계축으로 개념화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축은 위계적 안보레짐으로서의 조공책봉 체제와 함께 권력 정치적 패권 경쟁이 존재하는, 작동하는 그러한 관계축이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정체성의 이원성을 저는 강조하고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한반도 북부 세력, 위만조선, 고구려를 포함해서 이들은 내륙아시아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거죠. 조공책봉 체제를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요동반도를 두고 중원 세력 그리고 또는 내륙아시아 세력과 권력 정치적 패권 경쟁을 벌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세력, 신라, 백제가 포함되죠. 중화권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조공책봉 체제 안에서 중국과 경제문화적인 교류에 집중하는 거죠. 이들의 권력 정치적 경쟁은 한반도 내부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68년 고구려의 멸망,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반도 중남부 세력이 중국 중원 세력과 연합하여 내륙아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한반도 북부 세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후 한반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중화권적인 지정학적인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내륙아시아권, 중국 사이의 어떤 투쟁이나 권력 정치적 경쟁은 내륙아시아적 지정학적 정체성을 가진 세력의 차원으로 보는 거죠. 이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중국이 통일되고 번영할 때 한반도 역시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파괴되고 전쟁의 참화를 겪는 사태들이 있었죠. 그것은 중국이 분열해서 중국 중원과 내륙아시아 간의 패권 경쟁이 발전해서 우리가 마의 삼각구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가 생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였느냐? 한반도 국가가 화이론적 이념에 의거하여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내륙아시아 세력에 대한 타자화 이념에 올인할 때였습니다. 또는 중화권 바깥의 제3세력, 일본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세력에 대한 타자화라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건설적 교린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는 했던 거죠.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를 이제 역시 2009년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시도한 거는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양 제국 열강의 존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재개념화를 시도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대분단체전 전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되는데요. 이론적인 전제가 되는데요. 제국의 시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그거를 제국주의 카르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에 대한 반식민지적인 지배를 위해서 열강이 공동 경영하는 체제였다. 이런 점을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질서의 중핵을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콘도미니엄, 제국주의 카르텔로 정의를 했습니다. 각각 미국 필리핀 전쟁과 청일 전쟁, 로일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신흥 제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부상했잖아요. 이 둘은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면서 둘 사이에 한편 경쟁하고 갈등하면서도 거대 중국에 대한 반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중국의 혼란을 통제하고 중국의 민족주의를 통제하고 권력 정치적인 흥정과 협력으로 작동하는 제국주의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 1908년에 루트 다카이라 밀약, 1917년에 이시 렌식 밀약,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런 권력 정치적인 흥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카르텔이 작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그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대 유럽의 제가 이제 제국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요. 제국 체제는 제국의 시대, 에릭 홉스범이 얘기하는 제국의 시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국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면 유럽 또는 동아시아면 동아시아라는 지역 안에서 그 사회들이 제국 아니면 식민지로 구분되어서 그 지역 안에서 식민주의적인 지배와 피지배가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질서를 제가 제국체제로 부릅니다. 유럽에서의 제국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했습니다. 4개의 제국이 붕괴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제국체제는 동아시아 사회들이 제국 아니면 식민지 아니면 반식민지로 구분되어서 식민지적인 반식민지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한 질서였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성되어서 로일 전쟁으로 이 동아시아 제국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유럽과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성했다라고 그 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1940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 사이에 파시즘 동맹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본의 대륙 침략에 투입된 전략 물자들, 항공유, 전투기, 폭격기에 쓰이는 항공유, 폭탄 원료가 되는 폐철,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은 미국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폭격과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이 두 강렬한 이미지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는데요. 근대 동아시아 질서와 그 안에서 미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한 측면이 있죠. 두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그러나 동시에 중국 경영을 위해서 서로 권력 정치적 흥정과 타협으로 서로 상호 적응하면서 협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균형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 두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갈등의 이미지가 압도하는 거죠. 결국 제가 여기에 2009년에 그 이권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 하나는 미일 동맹의 역사적인 뿌리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할까요?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동아시아 제국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에 남긴 유산들이 있는데요. 그걸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동아태 해양 세력의 아시아 대륙 경영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함께 둘 사이의 권력 정치적인 연합의 전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국체제에서 일본에 의한 역사적인 범죄가 중층적이다.
서양에서의 역사 문제의 뿌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교적. 두 나라 그 안에서 식민주의적인 착취와 지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노사이드가 가장 거대한 스케일로 일어나지만 그거는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모든 사회들에서 소수자였던 유대인을 상대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회들 사이에 역사 문제에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식민주적인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중심에 있던 중국을 상대로 침략 전쟁이 벌어졌고 또 그 문명의 한 복판에서 난징 학살이라 불리는 제노사이드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첩적인 역사 문제의 중층성, 이거를 일단은 이것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동아시아 제국 체제가 남긴 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성립합니다. 태평양 전쟁은 미일 제국주의 카르텔이 붕괴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태평양 전쟁의 결과는 미일 연합을 완벽하게 더 강력하게 복원시키고 미국과 일본을 동체화시킨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중국 내전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정체성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9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신중국과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화되었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충돌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949년 여름 가을에 신중국과 미국 사이에 잃어버린 기회라는 그런 터커 코온 명제가 있는데요.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잃어버린 기회, 로스트 찬스라고 하는 그거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우호적은 아니지만 공산화된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지만 전쟁 없는 평화공존 관계를 수립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194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미국과의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또 외교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1949년 10월 12일 미국이 신중국에 대한 외교 승인을 거부하고 그걸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원형이 성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9년 12월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중소동맹 협상이 벌어집니다. 1950년 1월 말에 중소동맹이 타결되죠. 바로 그 1월 말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1949년 내내 거부했던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 통일 계획을 승인하는 시그널을 김일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950년 5월에 스탈린은 다시 한번 미군이 개입할 때 마오쩌둥이 한반도에 개입할 약속을 김일성으로 하여금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으로부터 약속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김일성을 그렇게 이끌죠. 결국 마오쩌둥이 그런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김일성의 무력 통일 기획이 최종 승인됩니다. 그 후에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원형이 성립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즉각 개입하죠.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입합니다. 중국이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소련이 그 공군력의 즉각적인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중국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중이 격돌합니다. 결국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에 대분단의 기축이 완성됩니다. 1951년 9월 미일 간의 평화조약과 동맹조약이 동시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에서 소분단 체제가 고착됩니다. 인도차이나에서도 한국전쟁 기간에 프랑스의 제식민화 전쟁에 미국이 본격 개입하게 되는데요. 디엔비엔프 1954년 봄 디엔비엔프 이후에 미국이 개입하여 베트남 소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분단의 기축은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의 긴장입니다. 이거는 3차원적인 긴장으로 구성되는데요. 지정학적 긴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정치 이념의 그것과 무관하게 국력의 함수입니다. 이념의 함수가 아니고 국력의 함수입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실체들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경제적, 영토적 그러한 그 세력 경쟁 관계, 그것이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는 우리가 냉전이라고 흔히 얘기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정치 사회적인 체제와 이념의 긴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역사 심리적 긴장이 있습니다. 이 세 차원의 긴장들 사이에 상호 유지적이고 서로 상호 상승적인 상호작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소분단 체제들이 성립해 있죠. 한반도, 타이완 해협, 인도 차이나의 민족 분단들, 이걸 이제 제가 소분단 체제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이 대분단 기축 관계의 완성과 동시적으로 한국 전쟁 기간에 구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차이나는 조금 시간적인 지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분단 기축과 소분단 체제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유지시키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 관계가 작동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냉전기에도 냉전기 대분단 체제에는 변화와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타협적인 국면에서 타협적인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리고 대분단 체제의 긴장과 소분단 체제의 긴장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냉전, 탈냉전을 관통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냉전, 탈냉전 이분법과 다른 별도의 동아시아의 긴장의 구조에 관한 통시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개념의 필요성은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 질서의 그 고유성, 그리고 그 고유한 속성이 냉전, 탈냉전을 넘어서 연속성을 갖는 그 부분을 이제 개념화하고자 했습니다. 전후 유럽의 질서는 미소 냉전의 직접적인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냉전과 함께 유럽 냉전 체제는 바로 해체되었죠. 그러나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는 처음부터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의 긴장이 질서의 중추였습니다. 전 지구적인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하나의 배경이었다. 소련의 영향력, 동아시아에서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을 매개로 해서만 동아시아 질서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소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질서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탈냉전의 동아시아에서 세 차원 모두에서 긴장의 재충전이 전개됩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소련과 달리 중국의 국력 팽창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력의 함수로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충전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 또한 재충전되는데요.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화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의 민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장의 내용이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대립으로부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긴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0년대 중엽에 나온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었습니다. 문명 충돌론, 그 클래시 오브 시빌리제이션스 그 책의 첫 전반부는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문명의 갈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헌팅턴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결국은 민주주의 문명과 권위주의 문명 사이에 불가피한 충돌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긴장으로 치환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재충전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한 역사 심리적인 긴장의 문제가 있는데요. 냉전기에는 이념 담론이 지배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인 그 범죄들의 기억은 훨씬 더 새로운 시대였지만, 훨씬 더 생생한 시대였지만 이념 담론이 지배하면서 계급투쟁 담론 또는 반공 담론, 이런 이념 담론이 지배하면서 역사 담론은 억눌린 채 동결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이념 담론이 퇴장하고 그 공백을 역사 담론이 메꾸게 되었습니다. 난징시 한복판에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거기 가면 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희생자 숫자가 크게 군데군데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난징 학살의 기억이 생생했던 시절에 이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냉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1985년 8월 15일 날 개관했어요. 오늘의 규모로 더욱 확장된 것은 199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수십 년간 조사되지 않았던 전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일본 정치가 우경화하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본격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장헌문해이 주편한 남경 대도살 사료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간되었어요. 근데 이게 71책에 달합니다. 71책. 그리고 이제 오랄 스토리, 오랄 기록들도 작업이 진행되어 있고, 또 2000년대 초에 그 중국 학자들이 일본 도쿄에 가서 학술회의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만인갱들을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그 자료집화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난징시의 위안소 그 유적지를 저렇게 이제 복원한 유지한 그런 시설입니다만 2015년인가에 오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애국주의 교육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폴 코언이라는 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0년대 이래 중국에서 1990년대 이래 탈냉전 이후에 국치, 무망 잊지 말자 이러한 담론이 중국에서 극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에 마르크스, 레닌, 마오이즘의 권위가 급속하게 퇴조하는 것과 유관하다는 지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탈냉전기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 체제들 사이의 상호 유지적인 상호작용이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왔는데요. 한반도 핵 문제가 본격화하고 타이완의 독립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타이완의 독립 문제는 그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그 정치 사회적인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긴장이 증폭되는 것과 관련이 많죠.天安문 사태 이후에 타이완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재인식이라고 할까요?天安문 사태 후에 본격화됩니다. 타이완 독립 문제가. 그래서 타이완 해협에서 미사일 위기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고 이것이 문명 충돌론과 결합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긴장이 재충전되고 활성화되는 거죠. 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거를 미일 동맹 약화론을 또 그걸 뒷받침하던 논리들을 대체하여 미일 동맹 강화, 또 이것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 현상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면서 전개되잖아요. 중일 간의,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른 이후에 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참배가 더 본격화하고 이런 것들의 현상이 이제 같이 전개되는데요. 2000년대 본격화하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정신적,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심리적인 긴장의 재충전은 단순히 중일 간의 문제로 동아시아 질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역사 심리적인 긴장의 재충전이 단순히 중일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일 사이의 역사 심리적 긴장을 자기화했다. 자기 것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일본의 전범국 지위를 면탈시켜서 일본을 자유세계라는 이름의 초국적 이념 공동체의 동아시아적인 보루로 만든 것은 미국이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을 향해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20세기 중엽의 미국은 다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유일의 문명국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역사의 문제에 관한 일본 신분 세탁의 주역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굳건한 미일 동맹의 속성에 관련됩니다. 일본의 대아시아 범죄에 대한 역사 담론은 억압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념 대립 담론은 앞세우는 역사인식 프레임이 굳건한 미일 동맹의 동아시아적인 존재 조건이거든요. 정치 사회적인 체제와 이념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동맹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역사 심리적 긴장을 영속화하는 장치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를 사실상 문제로서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국민 대다수입니다. 동아시아로부터 일본의 심리적인 절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기축관계에 존재하는 역사 심리적인 긴장은 그래서 중일 관계에 그치지 않고 중국 대립과 미일 동맹의 긴장이라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대분단 기축관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본다면요, 그 첫 10년은 미국과 서방이 한편으로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21세기형 군비 경쟁,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한 21세기형 군비 경쟁을 주도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중국은 그에 대응하여 팽창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전력과 해군력을 현대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평화회의에 그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서 나온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그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 탄도미사일 방어 제한협정 ABM 트리티 이거를 그 폐기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동아시아에서 본격화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 중국 핵전력의 10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적으로는 아니지만 첨단화,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미일 동맹의 동아태 지역 해상 패권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거를 미국 의회 국방성 문서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미일 동맹의 대응은 아시아 재균형이었죠.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봉쇄를 시도하는 국면이었죠.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중일 간의 역사심리적인 긴장의 상호작용이 뚜렷해지는 국면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직영학적인 경제 봉쇄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201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그것과 연관해서 서방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전개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냉전기의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미소냉전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그것에 의존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90년 막 그 소련방이 무너지는 무렵, 그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력은 러시아 연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로부터 30년 후인 2020년에 들어서 러시아의 경제력은 월드뱅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긴장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발발하고 지속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00년대 동아시아의 상황을 물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차 대전 전야의 유럽 상황의 실루엣이 2000년대 우리 동아시아에 드리워져 있다.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질서가 경직적으로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제로 고착한 가운데 통제장치 없는 군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는 20세기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 급속히 성장하던 독일을 상대로 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었다. 이렇게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얘기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월당할 가능성에 대한 과잉 대응이죠. 오늘의 동아시아는 미일 동맹이 고속 성장한 중국을 상대로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셋째로는 20세기 초의 세계는 제1차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영국 헤게모니와 근본위제가 확산되는 조건 속에서 전 지구적인 경제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고도화했었죠. 그런데 1차 대전 전야의 세계는 세계화에서 뒷걸음질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반세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죠. 자유무역과 국제주의가 퇴조하면서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국면에 진입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2020년대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특히 미중 관계에서 이런 점을 볼 때도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제와 무한 군비 경쟁에 몰두하면서도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전쟁을 막아주고 국제평화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직전에도 여러 나라들이 군비 경쟁, 그리고 군대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금융시장에서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직전까지. 오늘의 동아시아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전쟁의 위험성을 덜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나라들이
투자하지 않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거기에 어떤 자원을 투입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첨단 군비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믿음이 저변에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로는 지역 질서의 권력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 사회들이 권력 중심들의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의 한가운데 놓여서 긴장 폭력화에 도화선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발칸 지역이 그랬죠.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이 동아시아의 발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반도는 특히 핵 교환 사태까지도 가능한 최악의 화약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택일을 이러한 그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양자택일을 스스로 강박하는 네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을 찾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한 한국 지식인 사회가 깊이 숙고해야 할 점들이라고 봅니다. 강대국들의 긴장과 경쟁 속에서 한 세력의 천병이 되어 이웃한 강대국을 향해 비수를 겨누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 것을, 그 무모한 선택을 불가피할 뿐 아니라 현명한 전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논리,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치열한 지적 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해 왔습니다. 그 네 가지 논리의 첫 번째가 원교 근공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강대국과 연합해서 이웃 강대국을 적대시하고 군사 충돌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에 그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국시대 진나라 소왕 때입니다만 책략과 범수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천하 통일을 위해서 채택한 전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동맹에서 가까운 나라를 치면, 그래서 새 땅을 얻으면 멀리 있는 나라는 빨리 올 수 없으니까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나라인 진나라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상대적 약소국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한반도 안보의 백년대계는 원교 근공이 아닌 원교 근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교 근친은 먼 나라와 동맹 또는 연합해도 되는데 또 그것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가까운 나라를 적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현명한 전략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교 근친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가능한 최후의 순간까지 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동맹의 논리입니다. 이웃나라의 정치사회적인 제도의 이질성을 이유로 군사동맹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거대한 이웃나라와의 경제사회적인 교류와 협력도 희생할 수 있다는 발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점은 미국이 소련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신냉전을 주도한 것이 1970년대 말, 1980년대 중엽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독은 그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소련 동독과 미니 대탕트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후에 닥친 탈냉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예비하면서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또한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국의 유엔 가입을 1961년부터 지지했습니다. 또 미국은 1972년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합니다만 그 관계 개선에 머물렀고 1979년에야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요. 그러나 영국과 일본은 1972년 그러한 국면을 적극 활용해서 그 해 국교 정상화를 타결 지었습니다.
자, 셋째, 중국은 정체된 권위주의 사회라는 고정관념이 또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스스로 강박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정체된 권위주의 사회라는 고정관념은 미일동맹과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문명적인 타자화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20세기의 중국이 동적인 혁명적 변화의 시대로 점철된 사실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중국 사회는 1911년에 미완이었지만 공화주의 혁명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근대 국가는 서양의 근대적 정치혁명의 본질인 절대주의 국법과 정반대로 천황제 절대주의라는 형태로 기묘한 퇴행을 내포했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공화주의 실험은 미완성이고 다분히 실패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20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희망의 불빛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49년 반제 반봉건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에서 절정에 달한 전체주의 사회로 퇴행했지만 마오쩌둥 사후 공산당 조직을 포함한 중국 지식인 사회 전반에서 전 사회적인 자기 성찰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78년 이후에 개혁개방이라는 평화적 시장화 혁명을 전개했습니다. 당시에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소련도 중국도 이 공산주의 체제는 평화적인 변화를 할 수 없다라고 그걸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중요한 역사적 대변혁의 시대에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평화적인 내면적 혁신, 이러한 내면적 혁신은 1985년에야 시작되는 소련 고르바초프 신사고 혁명의 중대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냉전을 촉진한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로써 필리핀, 타이완, 한국 등 동아시아 민주화의 조건 또한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중국 지식인 사회는 또한 자유주의 혁신의 추구와 좌절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요컨대 중국은 아직 권위주의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신장 제노사이드, 인권 유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아직 권위주의 사회인 것은 맞지만 정체된 사회는 아니다. 중국의 권위주의 유산 극복과 인권 개선은 중국 내부로부터 전개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내적 변화는 경직되게 양극화된 대분단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화하고 해체하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 사회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만 세계 지정학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우리의 균형된 시야를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나머지 전체가 미국과 중국 어느 양편의 어느 한쪽에 가담한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필연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취약점들에 대한 냉정한 직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타이완,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적 상호 의존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가운데 군사 안보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균형을 잃더라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다는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의 하나죠.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인도는 매우 중요시합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인도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안 사가는 거, 미국이 안 사가는 거, 인도가 다 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 사가고 있죠. 중국과 함께 인도가 사가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를 거부하는 인도는 파키스탄과 함께 2017년에 이미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국제주의적 리더십의 지속성과 생명력에 대한 의문 또한 상존합니다.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공화당의 반세계화 트럼프주의, 미국의 국제주의적 역할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세계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특징짓는 경직된 양극적 군사동맹 체제에 익숙해진 이분법적 세계관을 유럽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 전체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단히 유동하는 다이내믹스와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십 년간의 동아시아를 지배할 현실적인 질서 형태로 저는 어떤 질서를 생각하냐면 중국 대륙 또는 유라시아 대륙 연합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에 둔 해양 연합 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 두 세력 사이에 패권적인 긴장이 지속되는 그런 수십 년간의 시대를 저는 예상합니다. 이건 뭐 패권이 교체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패권 교체기에도 전쟁은 필연인가를 둘러싼 국제정치학계의 오래된 논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역시 많은 논쟁이 그렇듯 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현실주의의 패권 안정론에서는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패권 교체기가 20세기 전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러시아 혁명과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 공동의 절대 숙제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에 크게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1세기 미일 동맹 대 중국의 패권적 긴장이 폭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의 패권 경쟁의 평화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문제죠. 그런데 21세기 인류 전체에게 거대한 공동의 절대 숙제가 이미 부상했습니다. 기후위기이죠. 이 공동의 절대 숙제를 근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성하고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평화적인 관리와 그 궁극적인 해체를 위해서 거기에 기여할 지혜와 노력을 구하는 것, 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존한 우리 자신의 지상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